크리스마스 섬은 지상에서 가장 큰 산호섬이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새가 번식을 하고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이 섬을 찾는다. 섬에는 다채로운 호수가 수백 개나 있는데 정기적으로 바닷물이 범람한다. 이 신기한 호수 덕분에 섬은 태평양의 새들에게 선물이 된다. 키리바시 공화국은 적도를 가로지르며 흩어져 있는 33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크리스마스 섬은 이 작은 나라의 면적을 거의 절반이나 차지한다. 이 섬은 라인 제도라고 알려진 동쪽의 섬들 중 북쪽에 위치한다. 키리바시 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면적은 640제곱킬로미터에 남짓해서 토론토와 비슷한 크기다. 인구는 약 5천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은 폴란드, 바나나, 타바키아, 런던이라는 4개의 마을에 산다. (1979년) 이전에 크리스마스 섬은 미국령이었지만 같은 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가 됐다. 런던은 키리바시 동부 지역의 행정 중심지다. 고고학자들은 먼 옛날부터 크리스마스 섬에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건 겨우 수백 년에 불과하다. 쿡 선장이 1777년 성탄절에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었다. 그의 배는 1월 2일까지 이곳에 정박해 있으면서 그동안 선원들은 물고기와 거북이, 코코넛 등을 모았다. 코코넛은 오늘날 섬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장에서는 코프라와 야자유를 생산한다. 관광 또한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관광객들은 다채로운 해양 생물과 새들을 보러 이곳에 온다. 섬은 1975년 이래로 야생생물의 피난처였다. 최근인 1962년까지 이 지역에서 핵실험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놀랍다. 한 번에 20여 종에 달하는 600만 마리의 새들이 섬에 둥지를 짓는다. 가장 수가 많은 건 검은 등제비 갈매기다. 섬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매년 새끼를 2번씩 낳을 수 있다. 이 갈매기는 땅 위에 둥지를 짓는데 먹이가 풍부한 섬에만 둥지를 짓는다. 이곳에만 300에서 400만 마리의 갈매기가 서식한다. 흰제비 갈매기는 둥지를 짓지 않는다. 대신 도마뱀 같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나뭇가지 갈래 사이에 알을 낳는다. 검은 등제비 갈매기와 달리 검정제비 갈매기는 아무 곳에나 둥지를 짓는다. 이들은 배의 갑판에 둥지를 짓곤 해서 선원들에게 환영 음식이 되기도 했다. 수컷 고남조는 깃털이 없는 붉은색 목주머니를 부풀려서 암컷에게 매력을 과시한다. 더 큰 새들의 경우에는 이 주머니가 인간의 머리만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태평양에서 몇 안 되는 광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이 섬으로 몰려든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먹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둥지에서 거리가 매우 가깝다. 섬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섬은 적도에서 북쪽으로 불과 230km 거리에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세계의 어느 대양에 플랑크톤이 가장 많은지 알 수 있다. 플랑크톤이 많은 바다는 노란빛을 띈다. 플랑크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북극과 남극 지역이다. 이곳의 바닷물에는 영양분과 용해된 가스가 풍부하다. 이와 비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의 따뜻한 바닷물은 사막과 같다. 하지만 적도의 초록색 띠 부분은 플랑크톤의 천국이다. 이곳에 플랑크톤이 풍부한 이유는 바람과 지구 자전 때문이다. 적도에서는 주로 동풍이 분다. 이 바람과 지구 자전의 조합으로 에크만 분출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면의 바닷물이 적도에서 멀어지는 현상이다. 따뜻한 물이 멀어지면서 해저에 차가운 물이 상승하는데, 이때 해저에서 죽은 무수한 해양 생물 사체에서 영양분을 가져온다. 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열대의 태양빛을 받아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개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고기 떼의 먹이가 된다. 쥐가오리 떼가 장관을 연출한다. 마치 대형을 이루고 비행하는 것 같다. 쥐가오리는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의 친척이지만 특이하게도 좀 더 느긋한 삶을 즐긴다. 꼬리를 이용해 헤엄치는 대부분의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쥐가오리는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이용해 물속을 가로지른다. 이동하면서 입 양옆의 지느러미를 주걱처럼 이용해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들을 퍼올린다. 작은 먹이들을 먹지만 너비 8m, 무게 3톤까지 자라기도 한다. 쥐가오리는 잠수부들을 끌어들이는 많은 물고기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노랑 전문이 유전갱이는 해변 근처에 머물면서 바다 밑바닥과 모래 속에 사는 물고기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낮에는 대식가인 창꼬치떼가 몰려든다. 밤에도 기다렸다가 먹잇감을 기습한다. 줄전갱이는 낮에는 천천히 때려다니다가 밤이면 먹이를 사냥한다. 청어떼는 이 길목을 통과하는 더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된다. 빠르게 이동하는 여울멸도 크리스마스 섬의 볼거리다. 이 물고기는 강한 턱을 이용해 바다 밑바닥에서 참새우와 게, 조개를 잡아먹는다. 여울멸은 다른 물고기들처럼 아가미로 숨쉬지만 부레를 폐처럼 이용해 산소를 들이마실 수도 있다. 물이 지어다니는 이 물고기는 운을 시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섬을 찾는 낚시꾼들에게 인기다.
무게 3kg의 여울멸만 잡아도 상당한 성과며 8kg까지 자라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인간은 낚시에 뒤늦게 끼어들었고 경쟁자들에 비해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다. 300~400만 마리가 매일 바다에 나온다. 검은 등제비 갈매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먹이를 잡는다. 때때로 큰 물고기에게 쫓겨 수면으로 올라온 작은 물고기들도 사냥한다. 부모들은 아침 낚시가 끝나고 오후 2시경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짧은 비행을 한다. 배고픈 아기 새들은 부모에게 허겁지겁 달려든다. 이 아기 새들은 몸무게의 약 60%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한다. 검은 등제비 갈매기가 알에서 깨어나 독립하기까지는 약 10주가 걸린다. 독립한 후에는 6년가량을 바다에서 보낸다. 그러다 새끼를 낳을 준비가 되면 처음 날게 된 곳 근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35년간 번식기가 되면 같은 곳으로 돌아올 정도로 번식 장소를 고수한다. 근처의 나무에는 새끼 구남조들이 부모들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기 새들이 다 자라려면 약 15주가 걸린다. 일단 다 자라면 새끼를 낳기 위해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생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매년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아기 새들의 먹이는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섬 자체도 먹이를 제공한다. 하늘에서 보면 섬의 많은 부분이 바다 밑에 있다. 사실 크리스마스 섬의 절반은 얕은 호수로 덮여 있는데 그 수가 약 500개에 이른다. 호수는 이례적인 형성 과정의 산물이다. 크리스마스 섬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산호섬인데 수백만 년 전 해저에서 화산이 밀려 올라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환초의 형성 과정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화산섬 주위의 얕은 바닷물에서 산호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진행됐다고 여겨진다. 잠시 후 산호는 보초를 형성한다. 결국 섬은 부식이나 지진,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산호는 산호초에 갇힌 얕은 물속에서 계속 자란다. 어느 순간 해수면이 하강하고 지대가 낮은 석회섬이 남게 된다. 석회암은 빗물에 약하다. 빗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약한 산성을 띠는데 이 산성비가 환초 가운데를 깎아내려 얕은 바다가 생겨난다.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부식 정도가 약했고 해수면이 상승하자 환초의 중심 부분은 수백 개의 얕은 호수 형태로 수면 위에 남았다.
위에서 보면 호수의 색은 파란, 갈색, 초록, 빨강 등으로 다채롭다. 땅에서 봐도 그 색이 구별될 정도다. 호수의 색은 물속에 사는 유기체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수는 과염분 호수다. 태양열에 의해 물이 증발해서 호수의 염분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떤 호수는 바다보다 10배나 염분이 높고 가장자리에는 소금 결정이 맺혀 있다. 이는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박테리아는 물을 탁하게 만들고 바닥을 두껍게 뒤덮는다. 대단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고대의 박테리아는 매우 중요한 생명체다.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이 박테리아는 다른 박테리아와 달리 햇빛을 받으면 먹이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과정의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낸다. 지구상에 식물이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지구 대기 중에 산소를 추가시켰다. 산소는 동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크리스마스 섬의 얕은 호수 바닥에 젤리 형태로 깔려 있다. 이 때문에 호수 가장자리는 붉지만 박테리아가 많은 가운데로 갈수록 물의 색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 한 달에 2번, 달이 한 사리를 일으킬 때 호수들은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섬의 지대가 낮아서 많은 지역에 바닷물이 범람한다. 두 시간도 안 돼서 호수 주위의 땅이 대부분 물로 뒤덮인다. 양어장 때문에 호수 사이에 수로를 파놨지만 여러 곳에서 저절로 수로가 생긴다. 결국은 섬 중심에 커다란 호수 하나가 생긴다. 물과 함께 물고기도 오는데 이번에는 어린 가숭어들이 왔다. 이 학꽁치는 큰 물고기가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 바다에서 내륙으로 1km 이상을 헤엄쳐 왔다. 호수는 다 자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갈 어린 물고기들의 육아실이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다시 수면이 내려가면서 호수의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한 살이 때 섬에 들어오지 않는다. 쌍방향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이 이동하면서 호수 바닥에서 시아노박테리아 일부를 바다로 데려간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데리고 오듯이 박테리아를 바다로 나르는 것이다. 이 미세한 박테리아로 인해서 주변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육지에 새로 도착한 어린 물고기들은 검은 등제비 갈매기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을 제공한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후에도 부모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나른다. 서식지의 하늘은 매일 먹이를 나르는 부모들 때문에 복잡하기 그지없다. 성장기의 새끼들은 먹이를 많이 먹는다. 부모들은 앞으로 2달은 더 정기적으로 먹이를 날라야 한다. 어린 구남주는 이미 날 줄 안다. 수영이나 걷기, 이륙하는 것은 아직 서툴다. 그러나 일단 날아오르면 최고의 비행사가 된다. 태양의 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적은 에너지로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공중 고기에도 능해서 먹이를 낚아채거나 먹이 주위를 배회할 수 있다. 어린 새들은 종종 먹이를 잡기 위해 경쟁하며 기술을 연마한다. 어린 새들이 호수의 포식자들에게서 도망친 물고기들을 낚아채고 있다. 어른 새들이 종종 사용하는 고기 잡는 방법이다. 이들은 깃털이 방수가 되지 않아서 좀처럼 물 위에 착륙하지 않는다. 하지만 훌륭한 비행 기술 덕분에 공중에서 다른 새들이 잡은 먹이를 떨어뜨리거나 빼앗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 섬을 찾는 구남조와 검은 등제비 갈매기와 다른 새들은 크리스마스 섬의 특별한 선물을 이용한다. 열대의 대양 덕분에 먹이가 풍부해서 보기 드문 훌륭한 번식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호수가 있는 이례적인 지질학적 환경에 주변 바다의 풍요로움이 더해져 조리와 물고기에게 번식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섬의 선물이다. 다뉴브강이 흑해와 만나는 곳에는
6,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가 있다. 매년 수천 마리의 큰 사다새들이 떠다니는 갈대섬에 새끼를 낳으러 온다. 번식지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이며 혼잡하고 더럽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큰 사다 세 군단은 매년 갈대밭에서 새끼를 낳는다. 다뉴브강에 접한 루마니아의 남쪽 국경. 다뉴브강이 흑해로 합류하는 지점에 삼각주가 있다. 이 삼각주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다뉴브 삼각주이며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루마니아 최대의 자연보호구역이며 늪지대와 초원, 갯벌이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온 300종 이상의 조류가 이곳에 서식한다. 외가리가 여울에서 먹이를 사냥한다. 회색 기러기는 초식동물이다. 흑고니는 잎이 무성한 잡초를 찾아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곤충이나 물고기, 개구리도 잡아먹는다. 하지만 보호구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큰 사다새 군단이다. 매년 여름 다뉴브 삼각주는 이 크고 못생긴 새들에게 유럽 최대의 번식지를 제공한다. 3,000쌍 이상이 매년 이곳에 둥지를 튼다. 몸무게가 최대 15kg에 달해서 중간 크기의 개와 맞먹는다. 날개는 최대 3m까지 펼칠 수 있다. 새하얗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은 약간 분식기인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깃털색이 좀 더 선명해진다. 봄이면 사다새들은 남쪽의 겨울철 서식지에서 돌아오는데 나일강이나 홍해, 지중해, 에게해, 흑해 연안에서 최대 4,000km를 이동하게 된다. 다뉴브 삼각주는 큰 새들에게 이상적인 번식지다. 다뉴브강에서 씻겨 내려온 퇴적물 덕분에 생명으로 가득하다. 퇴적물은 광대한 갈대밭을 비옥하게 만든다. 갈대밭은 유속을 느리게 만들고 떠다니는 불순물을 걸러준다. 물에 떠있는 갈대의 뿌리는 질소와 인을 함유해서 물을 정화시킨다. 위성 사진으로 삼각주 주변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질이 나쁜 곳은 붉게 보이고 좋은 곳은 푸르게 보인다. 푸른 부분이 갈대밭 주위에 집중돼 있다. 미세한 동식물은 물고기떼의 먹이가 되고 이 물고기떼는 사다새와 어부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50종) 이상의 어류가 이곳에서 헤엄치는데 그 중에는 캐비어로 알려진 알을 낳는 철갑상어도 있다. 사다새들은 매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구애와 둥지짓기에 착수한다.
둥지 짓기는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한다. 사다새의 둥지는 나뭇가지 몇 개를 올려 만든 더미에 불과하다. 5월 무렵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했다. 보통 나온 지 30일이 지나면 알에서 부화한다. 새끼들은 부모와 달리 몸 색깔이 검고 목주머니도 크지 않다. 먹이를 먹을 시간이 되면 목주머니를 거대한 그릇 삼아 물고기를 토해낸다. 새끼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부모들의 목주머니의 의지에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새끼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부모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걷게 만든다. 보통은 부모 새들이 먹이를 가져다 주지만 이들은 다르다. 가뜩이나 따라가기 힘든데 어미는 자꾸 이동한다. 어미는 새끼들을 약올리면서 귀중한 생존 기술을 가르친다. 수영 연습을 마쳐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도 배운다. 사다새들은 이 호수의 갈대밭에 둥지를 짓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둥지 지을 곳을 찾기가 어렵다. 번식지는 특별하다. 이 사다새가 서 있는 지역은 물 위를 느리게 움직인다. 이 섬은 떠다니는 섬이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갈대 뿌리가 서로 엮여서 형성됐다. 뿌리에 있는 산소 덕분에 갈대가 똑바로 떠 있을 수 있다. 섬은 물이 차면 떠오르고 물이 빠지면 가라앉는다. 이 떠다니는 섬에서는 둥지가 물에 젖지 않는다. 하지만 섬에서의 삶도 예전 같지가 않다. 사다새들은 둥지를 짓기 위해 섬 가장자리까지 모두 사용했다. 알이나 새끼들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 너무 혼잡해서 둥지가 폭풍에 날아가거나 부서질 수도 있다. 복잡한 번식지에서 새끼들은 둥지를 잘못 찾기 쉽상이다.
둥지를 튼 새들은 본능적으로 침입자를 공격한다. 부모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둥지를 틀 만한 적당한 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삼각주 지역의 개발 때문에 번식지가 대부분 파괴됐다. 전직 대통령인 차우세스쿠 정권 때 삼각주의 많은 부분이 농지로 개간됐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를 낮추고 물을 뺨으로써 습지의 80%를 파괴시켰다. 다뉴브강을 통해 흘러온 오염물질도 문제를 일으켰다. 공장 근처에서 고기를 잡던 사다새들은 기름으로 뒤덮였다.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개발이 중단되고 환경회복운동이 시작됐다. 습지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 제방을 없애기도 했다. 전부 회복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겨우 10% 정도만 회복됐다. (10년) 전만 해도 다뉴브 삼각주에는 사다새의 번식지가 10곳이나 있었다. 지금은 한 곳만 남았는데 사다새들도 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호스카 주위의 번식지는 지금 대부분 물에 잠겼다. 10년 전 이 지역은 떠다니는 섬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은 갈대 줄기 사이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 갈대 사이를 걷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둥지를 틀지 않는 곳이다. 갈대밭은 진창이 됐다. 남아있는 번식기조차 너무 붐벼서 새들은 배설물 속에 둥지를 튼다. 여름 햇빛에 발효된 배설물이 떠다니는 섬을 썩게 만든다. 아래에서 스며드는 물 때문에 번식지가 물에 잠긴다. 예전에는 새 번식지를 이용하며 이전의 번식지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동일한 번식지를 계속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8월) 다뉴브 삼각주는 한여름이다. 사다새의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다. 이 어린 새들은 다행히 비교적 깨끗하고 건조한 번식지에서 태어났다. 부모들은 새끼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4kg씩 먹인다. 다 큰 새의 무게가 약 9kg인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다. 굶주린 새끼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먹이를 먹어야 한다. 다행히 물고기가 많아서 그다지 어려운 임무는 아니다. 사다새들은 매일 아침 떼를 지어 먹이를 먹으러 나간다. 땅 위를 걷는 건 서툴지만 하늘과 물에서는 우아하고 대담하게 움직인다.
갈대섬은 접근하기 힘들어서 포식자도 거의 없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이 혼자 있기에 안전하다. 먹이의 90%가량이 큰 물고기인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잉어를 먹는다. 다른 새들이 먹는 걸 보면 기꺼이 합류한다.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 함께 먹이를 사냥한다. 굶주린 사다새 군단이 무리에 모이면 수면에 거대한 뗏목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약 1000마리가 이곳에 모였다. 어떤 사다새 종들은 사냥할 때 공중에서 물러 뛰어들지만 흰 사다새는 헤엄치면서 먹이를 잡는다.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사다새들은 사냥할 때 서로 협력한다. 무리가 함께 물고기 떼를 사냥한다. 물고기 앞에 몰려들어 도망치지 못하게 가둔 다음 한 마리씩 부리를 물속에 담근다. 오늘 아침은 사다새들만 사냥을 나온 게 아니다. 가마우지들이 사다새 무리에 합류해 갇혀있는 물고기들을 잡으러 달려든다. 하지만 협력하는 건 여기까지다. 물고기는 함께 잡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훔치려 할 것이다. 물고기의 수는 번식지의 생산성을 입증한다. 삼각주의 둥지를 튼 수천 마리의 사다새는 매일 수백 톤의 물고기를 사냥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은 지 2시간 후 사다새 무리는 다시 서식지로 향한다. 어린 새들은 이제 부모들만큼 자랐지만 여전히 요구가 많다. 겨울을 맞이해 남쪽으로 향하기 약 한 달 전, 대부분의 사다새들은 날 준비를 거의 끝냈다. (8월인데도) 어린 새들이 아직 서식지에 남아있다. 이 새들은
4월이나 5월에 낳은 알이 부화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낳은 두 번째 새끼들일지도 모른다. 분비는 서식지의 또 다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 일찍 둥지를 짓지 못한 새들이 알을 늦게 낳은 것이다. 어쨌든 어린 새들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 같다. 번식 시기는 한정돼 있고 9월 중에 끝이 날 것이다. 어른 새와 날 수 있는 어린 새들은 곧 아프리카의 겨울철 서식지로 먼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늦게 태어난 새끼들에게는 큰 문제다. 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지려면 약 70일은 더 기다려야 한다. (8월) 말 일찍 태어난 새끼들은 물에서 이착륙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 대형을 이루며 나는 기술도 연마한다. 무리가 겨울철 서식지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한 달 전이다. 늦게 태어난 새끼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다. (9월이) 되자 어른 새들과 날 수 있는 어린 새들이 다뉴브 삼각주를 떠나기 시작한다. (10월이) 되자 따뜻한 서식지로 가기 위해 새들은 전부 떠났다. 번식지는 한산하지만 아무도 없는 건 아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새끼들이 오지 않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100마리) 이상이 버려졌다. 이제는 먹이를 잡아다 줄 부모들이 없다. 이 녀석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지금쯤 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죽어가는 어린 새들은 혼잡하고 파괴된 번식지의 희생양이다. 물고기를 잡아 굶주림을 면한다 해도 결국은 흰꼬리 수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추위로 얼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번식기의 암울한 결말이다. 하지만 보호 대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습지가 회복되고 있다. 사다새 무리가 다시 돌아와 모였을 때는 번식지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새끼들을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